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죠. 오늘 밤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해서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마른 장마라고 해서 이 말이 장마지 비가 내리지 않는 장마도 있었는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장마 폭우에 미리미리 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너무 와도 걱정인데요.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일인 만큼 미리미리 대비하면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이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도 적용될 텐데 유비무환이라는 자세 다시금 되새길 때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 프로야구 작년에 관중 8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되고 이 대구 포항 지역에서는 조직폭력배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죠. 이 따른 악재에 흔들리는 프로야구 과연 원인이 무엇이고 재발 방지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관련해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전 야구 선수시죠. 스포츠2i 야구학교의 마혜영 코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마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혜영입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이 승부 조작 말이에요. 물론 수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근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구에서 조직폭력배 2명이 현직 선수한테 3천만 원 줄 테니까 경기에 져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조사를 하면 정확한 결과는 나오겠지만. 예. 충분히 그 주변에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고리를 찾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를 지고 이거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야구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타 종목과는 다르게 야구는 경기를, 만약에 오늘 경기를 패하게 하려면 선발 투수도 약한 열을 내야 되고 또는 타자들도 다 못 쳐야 되고 실수도 고의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승부는 아니고 이제 경기 조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파트를 좀 나누면 예를 들어서 1번 타자가 출루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배팅을 걸고요. 삼진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배팅을 걸어서 이제 도박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조직과 승부 조작은 다르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죠? 네. 저도 사실 이게 야구가 이 여러 사람이 하는 건데 말이에요. 혼자 몇 명 매수했다고 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승부 조작은 불가능하고 경기 조작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경기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선수를 섭외를 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배팅하는 쪽으로 진행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한테 일단은 접근을 하는 모양이죠? 예, 스타트가요. 네.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예. 하지만 1군에서 활약하는,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좀, 처음에는 이렇게 밥 한번 먹자. 내가 술 한번 사줄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형 동생이 됩니다.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나라는 네. 이 술 먹으면서 형 동생이 잘 돼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운동을 해봤는데 너도 힘들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힘든데 언제든지 내가 고기도 사주고 힘들면 술도 사줄게 이러면서 형 동생이 돼요. 먼저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친해지면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운을 좀 띄우는 거죠. 내일 경기인데 어떻게 경기 나가니 이러면서. 내일 그냥 선두 타자만 좀 볼넷으로 내보내줘봐. 내가 좀 용돈 좀 줄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법적으로 엄청난 잘못인지 위법인지 모르고
순수한 저 선수들이 그냥 첫 타자 보내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겠지. 이런 어떤 그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마코치님, 이게 지금 이런 조작 논란이라는 게 2012년, 2016년에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검찰의 수사를 프로야구가 이게 받는다는 게 이게 참 좀 슬픈데, 이게 그렇게 재발 방지가 힘든 모양이죠? 프로야구 선수 수가 이제는 10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 1000명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1000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솔직히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이 다 이제는 성인이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다 이렇게 일일이 따라다닐 수는 없는 입장인데, 저도 이제 야구인 한 사람으로서 재발 방지가 좀 프로그램이 잘 잡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프로야구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인기 또는 경제력 이런 부분은 커졌지만은 또 여전히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어렵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선수들이야 연봉이 억대고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그 조연 역할을 하는 선수들마저도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거든요. 예. 또는 이제 신인급 선수들, 이런 선수들한테 좀 이렇게 다가와서 계속 악마의 손길을 펼치는데 그 부분을 또 선수들 입장에서 쉽게 포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네, 외국에도 아주 유명한 예전에 피트로즈라는 최다 안타를 기록했던 타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일본에서도 간간히 또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도 근절은 아니지만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이런 게 자주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야구, 프로야구 역사가 이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외국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의 정서라 그럴까요? 이런 좀 지기 싫어하고 도박을 좀 좋아하고 이런 문화 또는 한국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많이 몰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선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게 좀 개선, 근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특히 신인들 또는 한 3년 차까지는 매년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매년. 네.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가 시즌이 길기 때문에 시즌 중에는 교육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달밖에 없어요. 12월 달이요? 네, 12월 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월 달에는 이제 바로 선수들이 이제 전지훈련 준비 출발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몸을 만들고 출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와서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또 어떤 훈련의 지장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올라와야 된다든지 또 서울에서 숙식을 또 해결해야 되는 또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2월 달밖에 시간이 안 되고 또 구단들마다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쪽 사정 저쪽 사정 다 봐주다 보면 결국은 조금 강력하고 또는 좋은 프로그램을 주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 KBO가 좀 더 공격적으로 좀 강제성을 좀 띠는 듯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산 베어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요. 예?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구단 측에서 돈을 꿔줬다, 그냥 심판한테. 심판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꿔달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문체부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2013년에 발생한 일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 이슈화가 된 그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뭐, 기자들이 뭐 어떤 이슈를 찾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렇게 돈을 걷는 것은, 순수한 의도를 좀 벗어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기사화가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야구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죠. 예. 기간 자체가. 예, 뭐,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니까 오해 소지는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말 그대로 그 심판을 매수하려면, 그 정도의 돈으로는 부족하죠. 예,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려면 왜 그 노출이 되도록 보냈겠어요. 말 그대로 언더 더 테이블로 주든지, 예, 말 그대로 말썽의 소지가 안 나오게끔 하지. 그 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맨날 보던 사이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액수도 좀 너무 작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뭐 그래서 이게 보통 아까 그 3천만 원이라고 그러던데 그 정도의 금액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던데.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야구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야구를 정말 야구장에 많이 와주시고 야구를 요즘 너무 사랑해 주셔서 야구인으로서 감사드리는데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좀 일어나서 야구 네. 팬들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야구가 더 건강하고 더 크게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일어나는 좀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고 또 수습을 하고 또 교육을 잘해서 그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한국 야구의 최고 인기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계속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아이의 마혜영 코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29분 1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목동나들목 부근이고요. 하위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여의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짧은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암사대교 부근부터 반포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강건너 강변북로는 방화대교 부근부터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여의도권 정체 감안하셔야겠고,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현재 광진교 이전부터 잠실철교, 이후로도 성수대교 부근,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주춤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조금 전에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연희램프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홍은램프부터 작업 지점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밀립니다. 이 밖에 영동고속도로에도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강릉 쪽으로 가는 길 양지터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으로 용인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이 수도권 청약 열풍 이게 꺼지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재건축 시장 그리고 강남권 일대 아파트 시장의 어떤 과열 분위기는 좀 진정이 된 측면이 있는데 예.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그 열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 어제 청약을 받았던 단지들이 대부분 1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1순위가 마감됐거든요. 어제 1순위 청약을 받았던 서울 예. 상일동의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3.6대 1이었고요. 그리고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는 3.8대 1, 그리고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그리고 수택지구 모두 10대 1이 넘는 1순위에서 1순위 경쟁률만 10대 1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실수요 중심이고요. 실수요 중심. 그리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 뭐 대출이 묶였다 하더라도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적용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5억 원 이하도 적용받지 않고 뭐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도 적용받지, 대출 규제,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요번에 어제 같은 경우는 고덕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주변보다 좀 공고가가 낮아서 실수요자들이 몰렸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출 강화 청약 조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틈새,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오피스텔은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 지금 가장 각광받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야말로 핫한 투자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세종시는 지역 자체도 되게 이번에 물론 당연히 청약 조정 지역이어서 각종 규제가 좀 더 세졌지만 오피스텔은 예외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의 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64개 정도 모집했던 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평균 3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상 오피스텔 투자하면 송도 많이 몰리는데 여전히 36.6대 1을 보였고요. 경기 고양시 삼성지구에서 보였던 하나의 오피스텔도 청약 예치금을 보통 뭐 1,000만 원 이 정도로 보는데 2,000만 원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모두 계약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6.19 부동산 대책이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풍선 효과죠. 맞습니다. 규제는 항상 뒤에 따라오는 건 풍선이거든요. 예. 규제가 덜하거나 없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쪽으로 투자 중심이 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공공부문 이 공기업 입사 지원서의 지원자의 사진, 출신 학교, 가족 관계가 이제 사라진다 그러죠? 우리는 이력서나 뭐 입사 지원서에 사진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보통 대학 면접 때도 사진이 있어야지 이 사람의 뭔가 느낌이 와서 사진을 항상 보게 되는데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입사 지원서나 이력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보통 대학원 이런 데 낼 때도 사진 붙여서 잘 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나 당연시 돼 와서 지난달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었고 그거의 어떤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신 지역이나 가족 관계나 그리고 신체 조건, 뭐 키, 용모, 학력 이런 걸 원칙적으로 적지 못하게 했고요. 사진도 당연히 부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경비원, 특수경비원, 뭐 경호 이런 업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했고요. 이제 출신 지방 인력도 더 많이 뽑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는 못 적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출신 학교 이름 대신에 출신 학교의 소재지만 적게 하고 나중에 사후 검증을 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을 꼭 봐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응시자 조회 검증을 가능해야 되죠. 본인 확인해야죠. 본인 확인해야 되니까 사진은 부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다만 문제는 공공기관, 공기업까지는 괜찮은데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게 했냐, 채용을 정부에서 책임질 거냐,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될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걸 민간 부문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어떤 여론이 있거든요. 각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약간의 앞으로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지금 뭐 학력이 학벌 사회 이런 거 없앤다는 거는 사회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거. 암만 교육제도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긍정적이고요. 저도 기자로서 사실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사가 없다 보니까 매일 무슨 출신 학교가 많다느니 지금 이번에 뭐 청와대에도 뭐 어제 광주 모 학교의 출신들이 많고 어느 대학이 많고 이런 걸 항상 기사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력 사회를 조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참 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입시제도 박나에 바꿔야 그 소용없거든요. 예, 사회가 이거 바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나라 여행 수지 적자가 2년 만에 최악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인데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독일에서. 이 부분도 아마 얘기를 하지 않겠냐. 분명히 미국에도 이걸 요구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떤 문제다라는 걸 했는데 이제 북한 미사일에 가려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5월 국제 수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행 수지 적자가 13억 6천만 달러.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 7월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5월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적자 폭이 물론 우리나라 해외여행 너무 많이 가죠. 그래서 항상 여행 수지 적자국이긴 한데 작년 5월에 비하면 적자가 5.4배, 4배, 5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나가는데 중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서 여행 수지 적자 폭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드 떠나가지고 뭐 아무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위기가 기회니까요. 중국 의존도를 높였던 걸 동남아도 지금 있고 인도도 맞습니다. 있고 호주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좀 이 관광의 다변화 이거 좀 추구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꼭 들어요. 필요하죠. 예. 상습 음주운전자들, 이 음주운전 버릇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 보면 그런 게 많이 여실히 나오잖아요. 이거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음주운전 잠금 장치가 생긴다고 그러죠. 이른바 음주운전자의 전자발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론을 한번 떠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음주운전도 습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습 운전한 사람은 이 차량 운전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을 못하도록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뭐 항상 불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차에 무조건 부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감지를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불어야지만 시동이 걸게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걸리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겠다라는 건데 또 비용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고 내가 꼭 전자발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거쳐서 1, 2년 내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이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딴 사람 다치면 그거야말로 인권 침해 정도가 아니라 살인이죠. 상정권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좀 했으면 좋겠고, 저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이것도 어디 가가지고 이것도 이 잠금장치 푸는 또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것도 또 비용 받고 돈 받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거 범법으로 잡아내는 이것도 아울러 이걸 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만약에 이 듭니다. 방안이 시행이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는 게 되지 않도록 당연히 어떤 격규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휴대폰을 살 때 무이자 할부 방안 이거 추진된다고 그러죠?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엊그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다 휴대전화 뭐 한 번에 사지 않고 다들 할부로 많이 사잖아요.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그래서 뭐 노예 계약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 안에 이제 할부 있죠. 맞습니다. 이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자는 어차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보증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요. 이 보증보험료를 누가 내느냐가 항상 논란입니다. 고객에게 부담시키냐고 통신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증보험료를 통신사가 부담하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생각인데 통신업계는 당연히 법률 검토를 하고 당연히 그거 휴대폰을 가지고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법률적으로 해석이 나왔다라고 있어서 반대 입장이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망한 왕조의 도승질을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는가. 사약을 받으라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 지난 3일이었죠. 이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인데요. 하지만 사약, 이게 옛날에는요, 마시고 싶다고 해서 뭐 사약을 아무나 내리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오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약, 그러니까 이게 왕이 이제 하는 거죠. 내리는 거죠. 그렇죠. 사자가 많이들 이제 죽을 사자로 오인하고 저도 그렇게 계시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내려주다 할 때. 그러니까 하사하다. 하사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 사자. 예. 그래서 내려주는 약이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게 죽는 약인데 약이 아니죠, 그러면. 독이죠. 독이잖아요. 예. 사독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과 약이 이제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예. 그러니까 사람 죽게 만드는 게 독이고 예. 병든 사람 치료하는 게 약인데 이제 독약이라는 말을 쓰게 돼버린 거죠. 뭐 관습적으로 그렇게 써버리다 보니까 그렇죠. 예, 독과 약은 서로 상극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독약이죠, 뭐. 독을 먹고 죽으라고 내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독이 말씀대로 예. 사독이 맞는 건데 그냥 독도 약이라고 이제 쓰다 보니까 예. 사약이라고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그 독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게. 독일어로 기프트가 독이거든요. 예. 근데 영어로는 기프트가 선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예. 근데 이 사약을 이 왕이 선별적으로 그런 형벌을 선별적으로 줬던 모양이죠, 옛날에는? 이거 굉장히 좀, 주제로는 흥미로운 주제예요. 네. 좀, 흥미롭다고 말씀드리기가 죽음과 관련된 거라서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중세 일본에서는 이제 번주들이, 다이묘들이 자기 가신들에게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할복이라는 거잖아요. 이거요, 할복. 예. 굉장히 이제 신체에 이제, 상처를 남기는 네. 그런 이제 죽음의 방식이고요. 또 그렇게, 할복의 권리를 얻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가문의 불명예로 여겼죠. 할복한 사람은 추가적인 명예의 손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게 중요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일본인들의 그런 할복 문화라는 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생선 잡을 때 배 가르고 머리 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는 이제 할복에 해당하는 한국의 형벌이 이제 바로 사약이었던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예. 형벌이었고요. 대신에 이 사약, 독약을 먹고 음독이죠. 음독 자살을 이제 명하는 이런 형벌은 사후에 신체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육일체의 관념이 일본보다 조선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또 중국에도 이런 이제 사형법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 삼국 중에서 한국인들의 이 영육일체, 죽은 뒤에도 시체는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명예형이 발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약을 주는 경우가 뭐 법전에 표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명예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예. 이거는 이제 아무게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서민, 평민 또는 이제 일반 잡범들은 사약으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제 양반 사대부 관료 계층 또 왕족 또는 뭐 왕의 후궁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약을 내릴 경우가 있을 때 죽을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육신을 보존할 특권을 주는 것이 이제 약으로 죽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약을 내리는 형벌을 주면 내세거나도 관계가 그렇죠. 이제 육신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해서 이건 감사 인사를 반드시 드리고 마셔야 되는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 하고 이렇게 버티고 그게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이제 육신도 보존 못하는 죽음으로 형이 바뀌겠죠. 예. 참수형이나 이걸로 바뀌기 때문에 육신을 보존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마시는 그런 약이 이런 종류의 임금이 내리는 독약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옛날에 능지처참이라는 것도 진짜 있었어요. 이게 사지를 있었죠. 진짜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뭐 잘 아시는
청취자분들 잘 아시는 이제 미셸 푸코가 프랑스에서 발굴을 해서 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뭐 4마리 말에다가 팔다리를 다 묶어가지고 끌어서 이제 찢어 죽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안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만 주다가 이제 결국은 찢어야 되는 상태가 되면 팔다리에 칼질을 해서 너덜너덜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찢게 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방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정말 이제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특히 뭐 끔찍한 죄라는 것이 뭐 강성에 관한 죄와 대역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대역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의 분노를 사면 그런 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그게 참 좀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또 참수형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망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술 먹고 막 뿌리면서 막 춤추면서 목치는 그런 측면도 그런 걸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이 실제로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사형제도 부활 또는 뭐 끔찍한 이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공개 처형해서 본보기로 삼자 이런 여론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비등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제 인간 사회의 하나의 스펙타클이었어요. 이벤트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벌백계니 본보기를 보인다는 취지에서 해서요. 언제나 공개 처형이었고요. 죄질이 무거울수록 처형 과정을 아주 이제 끔찍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망나니들의 사형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능지처참을 한다든가 거열형을 한다든가 이런 형을 해서 또 그 시체를 목은 목대로 팔다리는 팔다리대로 따로 잘라가지고 각 성문에다가 매달아서 전시하고 이런 일들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그것이 총합범을 줄이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이 스펙타클이었기 때문에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걸 보고 자라다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다시 말해서 인명경시 풍조가 더 심해져요. 옛날 사람들하고 요즘 사람들하고 가치를 놓고 평가하는 것을 좀 비교해 보자면 현대인들의 옛날 사람들보다 인명에 대한 가치관이 훨씬 더 견고해졌어요. 옛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인권 의식하고도 그렇죠. 또 비례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사형제도를 부활한다거나 공개 처형을 실시한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뭐 역사적으로 그 흉악범죄가 줄어든 그런 신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제 복수심이랄까요? 집단적 사회적 복수심을 좀 충족시키는 그런 의미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흉악범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잔인해지고 더 흉포해지고 어차피 죽을 거라는 생각에서 더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망나니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좀 이벤트였어요. 대중한테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다 해서. 그렇죠. 공개 처형이니까. 예,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사형수의 가족들이 있거나 친지들이 있어서 없는 경우에는 뭐 그것도 안 되고요. 있어서 좀 가급적 빨리 죽게 해줬으면 좋겠다. 고통이 적게 죽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으면 이제 망나니한테 반드시 행하라고 해서 뇌물을 바쳐야 했고요. 뇌물을 받지 않으면 이제 망나니가 더 잔인하고 모질게 여러 차례 칼질을 해서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근데 지금 그 망나니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약 받는 거 우리 아까 그것도 마시자마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며요. 그렇죠.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된 재료는 이제 우리가 비소라고 하는 비상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비상 먹고 죽는다는 얘기들 민간에서도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약이긴 했는데 독이긴 했는데 뭐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돼서 심각한 병을 일으키기는 해요. 그런 질병이긴 한데 다 다량을 마신다고 해서 사람에 따라서 금방 죽지도 않고요. 또 이게 혈액순환이 돼서 이제 심장에 침투할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이것도 먹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금부도사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사약을 직접 가지고 와요. 오면은 거기서 이제 감사의 인사를 임금한테 드리고 보는 데서 마시고서는 이제 방에 불을 뜨뜻하게 떼서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뜨뜻한 방이라야 혈액순환이 잘 돼서 빨리 된다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를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안 죽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뭐 별 기별도 안 갔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뭐 10잔 이상씩 마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좀 뭐랄까요? 쉽게 죽지 않는 그런 약이어서 고통이 오래 가니까 가족들이 조금 더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더 달라고 하거나 사제제 사약을 추가로 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딱 사약을 먹자마자 막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역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드라마적 재미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렇게 죽는 사약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이 사약을 먹고서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은 유명한 사람들도 있죠. 대다수의 관료 출신들은 이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직에 있으면 박태보처럼 이제 그 모진 고문 끝에 귀양살이 하다가 귀양지에서 그냥 지쳐서 쓰러져 죽은 경우를 제외하면 또는 뭐 김종직이나 김한로처럼 죽은 뒤에 부관 참시를 당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대역죄에 몰린 사람을 제외하면 당상에 관한 죄나 대역죄가 아닌 일반적인 이제 무슨 그 일원과 관련돼서 당쟁과 관련해서 사약을 받으면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이 관리들은 대부분 사약을 받고 죽기 때문에 뭐 역사상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암 송시열이라든가 이렇게 사형당한 사람들은 대개 다 사약 받고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부관 참시 같은 경우도 옛날에 좀 그러니까 그건 끝까지 죽은 이후에도 이제 저걸 한다.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지금은 우리가 교도소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교도소 일종의 교화 기능이 형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건 그야말로 복수였어요. 함무라비 법전직 관점이죠. 그러니까 왕을 이제 왕좌에서 몰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죄니까 가장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이 왕의 권리였던 것이고요. 죄질에 따라서 이제 사형의 잔인성이 달라졌던 것도 이걸 보복으로 봤기 때문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조금 좀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참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늦게 들어오실 때 우산 준비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